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제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우연히 저에 대해 들은 어떤 이웃분이 꼭 사연을 써보라고 권하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솔직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떨리는 기억들이라 많이 망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이를 악물고 시집살이를 참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어 펜을 들게 됐네요. 그럼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의 참뜻을 아시게 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5살 때 화재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났는데 기적적으로 저만 살아남아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손질해 파셨는데 가난하지만 마음은 무척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부모 잃고 기죽어 자라는 외손녀를 늘 안쓰러워하셨죠. 영주야, 너는 하늘이 살려준 아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라는 소리지. 항상 그 사실을 명심하고 어깨 펴고 살아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모진 세상을 버틸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겨울,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인은 뇌출혈이었죠.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울고 또 울었어요. 누구라도 간절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하지만 장례식장에 올 친척도 없어 빈소를 저 혼자 지켜야 했네요. 그렇게 고작 15살 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뒤로는 오로지 제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공장 단기직,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에 편의점 문을 나와 다시 식당으로 출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늘 쪽잠을 자야 했지만 그래도 불평한 적은 없었네요. 할머니가 그러셨어. 난 하늘이 살려준 아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다 남편을 만난 게 29살 때의 일이었죠. 제가 서빙하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이었어요. 읍사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점심시간마다 밥 먹으러 와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쯤 됐을까요? 어느 날 제가 물을 갖다 주는데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다른 이유로 매일 와요. 영주씨 보러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물잔을 놓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고백이었는데 그땐 우습게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시작이었죠. 그 뒤로 몇 번 밥을 같이 먹고 읍내천변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이가 제 사정을 물었을 때 전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숨겨봤자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요. 부모가 없다는 것,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요. 보통은 거기서 연락이 끊깁니다. 경험상 그랬어요. 그전에도 몇 번 남자를 만나봤는데 고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대놓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죠. 결혼 집안끼리 하는 거라서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그 정도는 양반이었어요. 대부분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가만히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죠. 제가 평생 영주씨 가족이 되어줄게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건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소리 없이 한참을 울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면 그게 진짠지 신기루인지 따질 여유가 없이 달려들겠죠?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딱 그랬거든요. 항상 목마르고 애타게 그리운 존재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만난 지 반년도 안 돼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희 쪽 하객은 보육원 출신 친구들을 비롯해 20명이 전부였어요. 시댁 쪽 하객은 50명 남짓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식장 입구에서 양쪽 하객 수를 세시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식이 끝나고 나서도 남편한테 투덜거리시는 게 들렸습니다. 신부 쪽이 텅텅 비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누가 고아아니랄까봐. 아휴,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눈치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시구나. 뭐 적응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렸네요. 제가 어리석었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가였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결혼 전에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조금 짓고 계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벅차다고 하시더라. 며느리가 생기면 많이 의지가 되실 거야.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 전 당연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함께 짐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냐고요? 아니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돌아갈 집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식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명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시댁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하니 현실은 제가 꿈꾸던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절염은 신기하게도 때를 가렸어요. 밭에 나가야 할 때, 비닐하우스에 상추를 옮겨야 할 때, 김장철에 배추를 절여야 할 때는 어김없이 관절이 쑤신다며 마루에 들어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 가실 때, 읍내 시장에 장 보러 나가실 때는 성큼성큼 걸으셔도 아프지 않으셨죠? 심지어 마을회관에서 노실 때는 기똥차게 춤도 추신다는 얘기를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몸 상태가 늘 같은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도 있고 아프실 때도 있겠지. 그러면서 넘어갔더니 어느새 집안일과 농사일 다 자연스럽게 제 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 후 제 하루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부엌에 나가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짓고 국을 끓여 남편과 시어머니 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늘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국이 너무 짜다. 밥이 질어 죽인 줄 알았다. 칭찬을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네요. 상을 치운 뒤 설거지하고 남편이 출근하면 곧장 논밭으로 나갔어요. 모내기철에는 허리가 꺾이도록 모를 심었고 한여름에는 떼약볕 아래서 김을 맸죠. 비닐하우스 작물 관리, 물 주기, 수확, 건조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절염 핑계를 대며 멀찌감치 그늘에 앉아 지시만 하셨어요. 거기 물 더 줘라. 그쪽이랑은 너무 좁아. 다시 해라. 아이고 뭐 젊은 애가 그리 느릿 터졌노. 이러다 해지겠다. 팔짱을 끼고 고개만 까딱거리시는 게 딱 감독관이셨습니다. 당신 손에 직접 흙을 묻히시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종일 농사일에 시달리다 돌아오면 끝없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저녁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했죠. 일하는 시간이 하루 14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쉬는 날이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공휴일에도 논과 밭, 비닐하우스로 일하러 다녔고 명절에는 오히려 일이 2배로 늘었고요. 월급이라든가 용돈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 통장을 관리하셨고 저에게 돌아오는 건 새끼밥과 잠잘 방 한 칸뿐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생필품 살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장은 내가 다 봐주는데 돈이 왜 필요해?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큰 돈은 아니라도 용돈 조금이라도.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어디냐? 그게 용돈이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사람 온기로 가득한 집에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니까요.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도 저녁이면 밥상 앞에 마주 앉을 사람이 있고 식구들과 함께 북적이는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컵라면 뚜껑을 따던 예전을 떠올리면 아무리 고된 농사일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밥상을 치우며 냉장고에 김치통을 집어넣으려고 들어올리던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등을 타고 올라오는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한참이 지나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기다시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침을 다 드신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간신히 통증을 참으며 방문 앞에 엉거주춤 서서 입을 열었죠. 최대한 조심스럽고 공손하게요. 어머니, 저 김치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다녀오고 딱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한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TV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가오시더군요. 관절염으로 집안일도 농사일도 못하신다던 분이 그때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치켜들어 냅다 제 뺨을 때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세게 내리치셨는지 눈앞에서 불길이 번쩍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쉬면 그 많은 농사일이랑 집안일은 누가 하냐? 이 늙은 일 부려먹을 생각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더군요. 쫓겨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 건데? 가족도 없는 게 갈친정이라도 있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도 없는 게 그 6글자가 제 존재 자체를 업신여기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아픈데 시어머니는 숨도 고르지 않고 더 매정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얼른 아침 설거지 끝내놓고 하우스나 나가. 그때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더군요. 당연히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다 들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고함과 뺨 맞는 소리도 듣고 벌겋게 부어오른 제 볼도 이미 다 예상했을 거예요. 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간절히 호소했죠. 당신이 약속했잖아. 평생 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제발 나 실망하게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그러게 너는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아침부터 분란을 만드냐. 그러더니 현관문을 닫고 출근해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죠. 분노도, 서러움도, 원망도 아닌 그냥 텅 빈 공허함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싱크대에 아침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다친 허리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깜깜했지만 전 기계적으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지고 그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하나씩 올려놨어요. 설거지할 때 온수를 틀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라도 나면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니 당연히 찬물로 해야 했죠.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집간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신우와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숨기려는 기색 자체가 없이 제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떠드셨습니다. 수돗물 소리를 뚫고 부엌까지 그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너도 생각해봐라. 내가 편하게 부려먹지도 못할 거면 왜 고아를 거뒀겠냐? 저게 처음엔 소처럼 시키는 일 다 하더니 1년 만에 벌써 꾀가 난 것 같아. 그 말씀이 귀에 와 꽂히자 수세미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집구석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나 가족으로 맞이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기댈 곳 없는 고아를 데려다 공짜 일꾼으로 부려먹을 셈이었던 거죠. 일러 바친 친정도 도움받을 백도 없으니 얼마든지 굴릴 수 있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남편의 속내는 뭐였을까요? 어쩌면 시어머니와 한통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아니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모진 막말을 다 알면서 눈을 감은 것도 제 입장에선 어차피 똑같은 배신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모든 일들을 곱씹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건조대에 올려놓고 물을 빼려는데 싱크대의 고인 물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기름기가 둥둥 뜬 탁한 물,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한쪽 뺨이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눈두덩이 위로 마르지 않은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쑤시고 손끝은 찬물 때문에 감각이 없었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늘이 살려준 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살려준 걸까? 욕먹고 구박받고 소취급받으며 숨만 쉬고 살라고?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닐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배수구 마개를 뽑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은 뒤 행주를 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여긴 내 집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지도 남편이 편들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부탁이 아니라 그냥 선언해버린 거죠.
어머니, 저 병원 갑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더는 이대로 못 있겠어요. 뭐야? 아니 이게 귀가 먹었나? 너 시어미 얘기 제대로 못 들은 거냐?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계속 뭐라 소리치셨지만 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한 건 시댁에 들어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일부러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지갑과 겉옷만 챙겨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허리를 부여잡고 큰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제 처지가 기가 막혀 울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온다는 것, 하루를 쉰다는 것, 그 당연한 일을 하기 위해 뺨을 맞고 막말을 듣고 굳은 각오로 집을 나서야 했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4번, 5번 요추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네요.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파스 좀 붙이고 버티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대로 방치하다 하반신 마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신 게 다행입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반신 마비라니.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냥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 악물고 버티면서 하우스에 나갔더라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윽박지르고 뺨을 날리며 꾀병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인간들한테 난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었어. 소가 아무리 아파도 밭일 시키듯이 내가 곧 죽어나가도 하우스에 내보낼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날 저는 의사의 권유대로 바로 입원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그냥 편의점에서 사다 쓰며 일주일간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몸이 아파서 선택한 입원인데 오히려 집보다 병원이 편한 느낌이 드는 게 어이없더군요. 결혼 후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네요. 아침밥을 짓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하우스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온몸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혹사당했는지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치고 허리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죠. 병원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허리가 아프면 방구들에 지지고 파스 붙이면 그만이지. 돈이 썩어 나는구나. 난 한 푼도 못 주니 병원비는 알아서 해라. 남편한테서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딱 한 번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지금이라도 빨리 퇴원해. 괜찮냐는 말도 어디가 아프냐는 말도 뭐가 필요하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화나셨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사기꾼 같은 자식.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맘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 동생이 병원에 문병하러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20대 초반 새댁인데 한국말을 제법 잘했거든요. 서로 외로운 처지라 평소에 가깝게 지낸 사이인데 제 입원 소식을 듣고 빵을 사서 찾아왔더라고요. 그 동생이 어색한 발음으로 전해준 소식이 가관이었어요. 언니가 없으니까 그 집안이 난리야. 제가 없는 시댁은 일할 사람이 없어 작물이 시들어가고 마당도 금방 엉망이 됐다고 하더군요. 집안에도 분명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관절염이 심해 손 하나 까딱 못하신다던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도 어머니는 반성하시거나 제 소중함을 아시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만 더 커지신 것 같더군요. 자기가 힘들어진 게 전부 저 때문이라고. 제가 일하기 싫어 집안일이고 농산일이고 내팽개치고 병원에 누워 놀고 있다고 동네방네 욕을 하고 다니셨답니다. 참 기막히고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치료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데 대문 앞에 서는 순간 눈을 의심할 일이 일어나 있었어요. 제 짐이 다 대문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결혼할 때 가지고 들어갔던 커다란 가방과 신발들이 대문 밖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저에게 팔짱을 낀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도끼 눈을 뜨고 말씀하셨죠. 오갈 데 없는 고아 돌봐줬더니 배은망덕하게 꾀병 부리며 입원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라! 제가 시어머니의 어깨너머로 현관 쪽을 바라보자 남편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와 눈까지 마주쳤는데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려 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죠.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당연히 신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놀러 왔는지 슬리퍼 신은 채 쪼르르 달려나와 혀를 끌끌 차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동수야,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정리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배운 거 없는 고아랑은 엮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차라리 돈 주고 남을 쓰는 게 낫다니까. 그깟 품삯 좀 아끼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하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아들을 다그치셨습니다. 당장 갈라서라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고마움도 모르고 갑자기 손 놓고 입원을 해서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냐?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은 거두는 게 아니야.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설마 위자료 달라고 손을 내밀겠어? 만약에 그러면 내가 먼저 위자료 받아야지. 지가 집 나가서 늙은 나까지 개고생했잖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말없이 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 저를 외면하는 남편의 뒤통수, 이혼을 재촉하는 신우의 앙칼진 목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억울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월급 한 푼 없이 일했잖아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다 허리가 나갔는데 뺨을 맞았고요.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니 이게 어디 사람한테 할 짓인가요?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뺨을 맞은 그날 설거짓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미련은 이미 사라졌었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혼이 저에게 잃어버린 자유를 주고 족쇄를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전 당연히 두 팔 벌려 이혼을 환영했습니다.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고 계셨어요. 마음대로 부릴 수도 없는데 밥만 축내는 골칫덩어리를 치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무언으로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동조했고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제가 위자료 얘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해하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내쫓은 그 고아가 실은 대문을 나서면서 더 활짝 웃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위자료 몇 푼 뜯어내려고 개싸움 벌일 내가 아니지. 그래, 그깟 위자료 너희나 먹고 떨어져라. 난 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손쉽게 발 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저는 1년간의 결혼 생활, 아니 노예 생활을 끝내고 시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했으니 이혼은 쉽게 성사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왜 힘들게 일하고 위자료 한 푼 챙기지 않았냐고 답답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죠. 하지만 저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만약 제가 위자료 얘기를 꺼낸다고 해도 쉽게 내어줄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소송까지 불사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십상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시댁에서 제 병원비를 내줄 리가 만무한데 1년 넘게 용돈 한 번 받지 못한 제가 멀쩡히 퇴원한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둑하게요. 사실 저에게는 시댁 식구들은 물론 남편도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죠. 결혼 전부터, 아니 보육원을 나와 어린 나이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부터 시작된 비밀입니다. 저에게는 친언니 이상으로 끈끈하게 지내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저보다 4살 위인 은숙이라는 언니였죠. 언니는 저보다 먼저 세상에 나가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도 이른 나이에 결혼했었지만 저처럼 고아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다가 내쫓긴 아픔이 있었어요. 맨손으로 쫓겨난 언니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 언니가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깃집, 카페, 닥치는 대로 일하며 밤에는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죠. 그리고 직접 중개사무소를 열어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은숙 언니는 제가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자주 불러 밥을 사주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마다 늘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곤 했네요. 영주야, 이 세상에서 고아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남들이 안 보는 곳에 돈을 묻어놔. 부동산 말이야. 그게 나중에 백도 가족도 없는 우리한테 유일한 무기가 되어줄 거야.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편의점 알바비로 겨우 월세 내는 처지에 부동산이라뇨.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진지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저한테 부동산의 기초부터 가르쳐줬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해석하는 법, 경매와 공매가 뭐가 다른지, 낙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저는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 은숙 언니 사무실로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기를 몇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퇴근하고 TV를 보거나 쉴 시간에 저는 경매 목록을 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고 모은 종잣돈으로 처음 경매에 도전한 게 22살 때였어요. 경기도 외곽의 소형 빌라였죠. 시세가 4,5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경매에서 시세의 60%인 2,8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소액대출로 충당했고요. 그 빌라를 직접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깔아 수리한 다음 전세를 놨어요. 전세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다음 물건의 종잣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놨던 부동산을 팔았고요. 그걸 몇 번 반복했죠. 한 채, 두 채, 세 채. 그렇게 조금씩 수익이 늘어갔고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간 이미 수억 원의 자산을 쌓아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은숙 언니가 저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영주야, 절대 네 손에 얼마가 있는지 말하지 마.
시댁이나 남편한테 네 재산을 알리는 순간 그 돈은 네 돈이 아니게 돼. 나도 그래서 빈손으로 쫓겨난 거야. 제발 아무도 모르게 지켜. 전 그 말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쓰디쓴 경험을 통해 배운 사람의 조언이니 허투루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고아로 살며 저 자신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무척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은숙 언니와의 연락만큼은 끊지 않고 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새로운 경매 정보를 주고받았죠. 시어머니 몰래 화장실에서 아니면 비닐하우스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등기부 등본을 검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결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된 건 결혼하고 두세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은숙 언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영주야, 너 지금 사는 지역 말이야. 거기 인근은 이미 많이 개발된 거 알지? 근데 이번에 그 지역에 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닌데 흐름이 심상치 않아. 미리 땅을 봐둬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인근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밭일하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가리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은숙 언니와 매일 밤 통화하면서 유망한 필지를 추려냈고 신혼 초에 기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돌려서 임금 핵심 지역에 땅을 매입했죠. 물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그런 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뭘 하는지, 제 이름 앞에 어떤 자산들이 쌓여가고 있는지를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 사람들 눈에 저는 그저 가진 것 하나 없는, 쫓아내면 갈 데도 없는 불쌍한 고아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저는 담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위자료 못 준다고 소리치실 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재산에 침 흘리지 않게 얼른 갈라서는 게 저한테도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가방 하나 들고 시댁을 나오던 날 시어머니는 대문 안쪽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내다버리듯 후련한 얼굴이더군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받고 끝내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뒤돌아보니 1년 넘게 제 피와 땀을 갈아 넣었던 시댁이 조그마한 풍경으로 남아있더군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자유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말했습니다. 은숙 언니 나야. 드디어 그 집구석에서 해방됐어. 수화기 너머로 은숙 언니가 대답했어요. 잘했어 영주야.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인간들한텐 어떤 행운도 주면 안 돼.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헌데 제가 시댁을 떠난 뒤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한참 뒤에야 듣게 됐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베트남 새댁이 나중에 하나하나 전해줬거든요. 솔직히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으니까요. 제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히 진행되던 재개발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논밭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소식이었죠. 헌데 그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가 난리였다고 하더군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신나서 자랑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계모임에서 마을회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땅이 대박 났어. 보상금만 몇 억은 나올걸?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니셨다네요. 아이 쓸모도 없고 게으르기만 한 며느리 나가고 나니까 복이 터진 거야. 고아가 괜히 고아겠어? 박복한 애가 없어지니 대운이 들어온 거지. 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전에 듣고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심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소문으로만 들리는 보상금 얘기로 너무 빨리 설레발치는 게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더군요. 베트남 세댁은 입을 삐죽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땅 때문에 신나서 떠들던 언니 시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더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돈은 왜? 그리고 집구석에 빌려줄 만한 돈이 없을 텐데? 언니 시엄마 딸이 남편 돈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다던데? 저는 세댁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전 신우가 자기 엄마한테 찾아와서 남편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차피 곧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에 물어봐서 7천만 원이나 빌려줬다는 거잖아. 나중에 땅 보상금 받으면 갚는다고 하면서. 맞아? 세댁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니 멀지 않은 도시에 살던 신우가 자기 남편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자 곧 보상을 받는다고 들떠있는 시어머니를 꼬드겨 돈을 땡겨간 것 같더군요. 그것도 7천만 원이나요. 시어머니는 곧 자신의 논과 밭이 대박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 망설이지 않으셨던 거죠. 아마 전 남편은 그런 누나와 자기 엄마의 결정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거기까지 듣고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직 보상금이 나온 것도 아닌데 나올 거란 기대감 하나로 빚까지 져서 돈을 주다니 성급했네. 은숙 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주야,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건 확인 안 된 기대감이야.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끝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기다려야 해. 괜히 잔치 먼저 하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어. 딱 그 꼴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시어머니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답니다. 재개발지구 확정고시가 나왔는데 시댁 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개발지구가 변경된 거예요. 개발 검토 대상이 된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계획에 변경이 생긴 거죠. 그 바람에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금방 손에 몇 억을 줄 것처럼 떠들고 다니셨던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했다네요. 그 소식을 들은 전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예 집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큰 소리를 쳤으니 그런 망신이 또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개모임에도 안 나가시고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수치심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그 뒤에 펼쳐졌더군요. 미리 빚까지 내며 자금을 대준 시누이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빌려준 7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죠. 그 일로 전 시어머니는 돈을 빌려준 동네 분들에게 울면서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다네요. 하지만 정작 돈을 빌려간 신우와 그 남편은 전화에도 받지 않고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갈 때는 매일같이 찾아가다가 사업이 망하니까 잠적한 거죠. 자기 친딸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저는 은숙 언니 사무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새 출발했어요. 시댁에서 보낸 1년이 악몽 같았지만 그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엔 외롭게만 느껴졌던 제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나 할까요? 비록 쓸쓸할 때도 있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뺨을 맞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다시 찾은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저는 곧바로 본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쌓아놓은 정보와 종잣돈이 있었으니까요.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유망한 물건이 나오면 낙찰받고 수리해서 전세를 놓고 다시 다음 물건을 넘어가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어요. 동시에 이혼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가 되어보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언니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우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며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시댁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던 몸이니까 공부 시간 확보하는 건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때 고된 노동에 비하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건 천국이었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단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간의 투자와 실무 경험이 큰 힘이 되더군요. 은숙 언니가 축하한다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주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네 인생 살아가는 거야. 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언닌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내가 부모님 복은 없어도 보육원에서 언니를 만난 게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 그리고 언니의 제안으로 둘이서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세웠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넓은 세상이었어요. 그 일 말고도 저에게는 계속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 운이 트인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저인 것 같았죠. 제가 신혼 초에 시댁 인근에 몰래 사뒀던 땅이 재개발 확정 고시가 나면서 상업지구 배후 주거단지로 편입됐어요. 당연히 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논밭은 개발지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 땅은 정확히 경계 안쪽이었던 거죠. 거기에 그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경매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제 자산은 수십억대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내에 작은 건물을 매입하고 상가와 원룸을 여러 채 보유한 건물주가 된 겁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무임금 일꾼 취급이나 받던 보육원 출신의 고아가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이룬 성과였어요. 한편 시댁의 상황은 전에 듣기만 해도 처참했습니다. 베트남 세댁이 가끔 소식을 전해줬는데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동정심이 아니라 기가 차서 나오는 한숨이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이런 말을 전했어요. 대표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약속 없이 오셨다고. 그래요? 누구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한때 팔짱을 끼고 감독관처럼 호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등은 구부정하고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구석이 망해간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고소하다고 할 순 없고 그렇다고 안쓰럽지도 않고요. 그냥 언젠가 올 것이 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시댁 대문 밖에서 짐가방을 들고 서 있던 제 모습이 스치기도 했죠. 그때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서 계셨지만 그날 저를 찾아왔을 때 그런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초조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눈을 돌려 직원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네.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불편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니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이며 제 이름이 적힌 대표 명패며 상담 테이블이며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으시더라고요. 얼굴 가득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서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전 일부러 일어나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더군요. 영주야, 오랜만이다. 네가 여기서 사업 시작했다는 말은 그 동네 베트남 여자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저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말씀하세요. 제 차가운 태도에 더욱 기가 죽은 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더니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소식은 들었지? 논밭이 재개발된다고.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일이 틀어졌어.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됐고. 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미정이가 그 계집애가 신우 얘기를 꺼내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미정이 남편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여기저기서 빌려 7천을 해줬거든. 근데 그 인간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 7천만 원이 통째로 날아간 거야. 곧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벌인 일인데 그 일도 엎어지고. 그러면서 입술을 깨무셨어요. 돈 갚으라고 미정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 수십 번을 걸어도 안 받더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갔는데 집에 불도 안 켜졌더라. 이사를 간 건지 어디로 숨은 건지. 내 친딸이 7천만 원을 빼먹고 잠적해버린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듣기만 했죠. 근데 사람들은 돈 달라고 난리인 거야. 우리 땅이 재개발 안 된다는 걸 듣고 불안해진 거지. 그러니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헐값으로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 말을 하다 서름이 복받쳤는지 코를 훌쩍이셨어요. 비닐하우스도 철거했고 이제 남은 거라곤 집 한 채뿐이야. 전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이번엔 전 남편 얘기를 꺼내셨어요. 동수도 읍사무소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이 안 됐어. 그 뒤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아무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안 했나 봐. 자기도 한심한지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 그 말을 끝내고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소주 한 병이었어. 그러다 조금씩 양이 들더니 낮에도 마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병을 찾더라. 밤에 취해서 들어와 현관에서 쓰러지고 마당에 토하고 그릇을 깨고. 내가 이 나이에 술 취한 아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요즘 아주 죽겠다. 안 그래도 관절염이 심해져서 힘든데. 그러더니 자기 손을 내려다보셨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린 손가락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대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침묵하시던 전 시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주야, 네가 동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술을 끊게 해주든 일자리를 알아봐 주든. 이대로 가다가는 애가 정말 망가질 것 같아. 엄마로서 도저히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다. 예전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는 내가 지은 거니 동수는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예정을 봐서라도. 저는 한동안 말없이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괜한 엄살은 아닌 것 같더군요.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 술 취한 아들을 부축하느라 팔뚝에 생긴 멍, 몇 년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그 말에 전 시어머니의 표정이 대본에 굳었어요. 아주머니? 네. 이혼한 마당에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드리길 바라신 건 아니죠? 전 더 이상 아주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동수 씨 일에 제가 나설 이유도 없고요. 상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 아주머니께 일자리 하나 드릴 의사는 있어요. 일부러 불우이웃도 돕는데 못할 것도 없죠. 마침 이 건물 청소해 주시던 분이 그만두셨는데 그 일이라도 해보시겠어요? 제 말에 전 시어머니가 멈칫하시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뺨을 때리고 내쫓은 고아 며느리의 건물을 자기가 청소하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고민하는 것 같더군요. 돈은 없고 술독에 빠진 아들을 챙기며 먹고 살려면 누구든 일을 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기다리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키지 않으신가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없던 일로 할게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하마. 그래 하면 되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집안 사정을 안 봐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6시에 오셔서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내다 버리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일을 시키는 사람과 하는 사람만 뒤바뀐 거죠. 예전엔 부풀려서 말하던 관절염 증상도 몇 년 사이 진짜 심해진 것 같긴 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양동이를 드는데 손목이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그 손으로 걸레를 짜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통증이 밀려왔을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허리가 아픈 걸 참아가며 일했던 것처럼요. 낮에는 제 건물을 청소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 술 취한 아들을 건사한다고 하더군요. 그 두 가지를 번갈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지 며칠 사이 눈이 더 퀭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째 되는 날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비닐 장갑을 낀 채 창백한 얼굴로 서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기 영주야. 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무릎이랑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오늘 딱 하루만 쉬면 안 되겠니?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잊으려고 애쓰던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몇 년 전 시댁에서 김치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제가 했던 말이었죠.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제 뺨을 대차게 때리던 그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쉬면 그 많은 청소 일은 누가 해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 건데요? 나이도 많은데 일할 곳이라도 있어요? 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몇 해 전 본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되돌아왔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그리고 그제야 느끼신 것 같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영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이더군요. 어깨까지 들썩이더라고요.
예전엔 툭하면 저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던 분이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하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더 단단한 것 같더군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울지 말고 나가세요. 여기 일 못하는 일꾼은 필요 없습니다. 냉기가 뚝뚝 흐르는 그 말에 전 시어머니가 망가진 몸을 간신히 일으켜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이내 복도에 노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더군요. 술 취한 아들을 거둬야 하는 처지에 자존심 내려놓고 얻은 일자리를 잃었으니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쩔뚝거리며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눈을 돌려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전 지난 일을 겪으며 그 말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악착 같은 노력으로 뿌린 씨앗은 건물이 되어 돌아왔고 시어머니가 뿌린 구박과 멸시는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시어머니 자신에게 되돌아갔죠. 그러니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내일의 아름다운 씨앗을 거두기 위해 오늘을 선하고 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네요. 그럼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날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